10년간 영국을 거점으로 활동했던 대공사는 북한 체제 선전의 최전방 공격수였습니다. 1등 서기관이지만 사실상 대사 역할을 해온 조성길 대사 대리. 대학을 졸업하고 일정한 직위에 갔을 때 들고 일어나자. 연결자가 있어가지고 그걸 밀거를 10명이 다 총살. 10명이 다 총살. 총살을 당했어요. 네, 우리 정부가 지금 황장엽의 망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고위급 대표단을 내일 북경에 급파하는 등 기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황장엽 노동당 비서는 어제 오후 3시 도쿄발 중국 민항 926편으로 북경에 도착했으며 오늘 아침 백화점에 간다며 주중 북한 대사관을 나선 뒤 곧바로 한국 대사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10년간 영국을 거점으로 활동했던 대공사는 북한 체제 선전의 최전방 공격수였습니다. 이 한국까지 오기를 결심하고 이렇게 한 데는 상당히 오랜 기간 그런 생각과 그다음에 심리적 고충 이런 겪으면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하고 제가 한국에 왔거든요. 그래서 한국 땅에 발을 디뎌넣는 순간 나는 이제 노예에서 해방됐다. 나는 이제 노예에서 해방됐다. 이탈리아 주재 북한 고위 외교관이 망명을 타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등 서기관이지만 사실상 대사 역할을 해온 조성길 대사 대리. 그는 2달 전 공간을 이탈한 것으로 국가정보원이 파악했습니다. 나중에 이분은 좀 조용해졌어요. 자, 지금 뭐 보니까 엘리트들의 탈북의 영상들을 봤는데 자, 그래서 모셨습니다. 지성과 유머를 동시에 겸비한 지성과 유머를 동시에 겸비한 우리 주성아 기자님 모셨습니다. 제 소개는 마음에 드셨습니까? 대만적인 것 같은데? 너무 과장된 것 같아요. 왜요? 지성과 유머. 굳이 안 말하고 사람들이 보고 느끼게 만들어요. 최고! 네. 정말요. 우리 지성아 기자님, 왜 이렇게 엘리트들이 아쉬울 거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탈북을 계속할까요? 일단은 먼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쉬울 거 없다는 말은 조금 정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아니 잘 먹고 잘 산다고 해가지고 아쉬울 게 없는 건 아닙니다. 맞아. 배부른 돼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돼지가 뜸을만 먹고 삽니까? 사람이 좀 살다 보면 정신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불안한, 높이 올라갈수록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에서 유명한 말 있죠? 태양에 가까이 가면 타 죽고 멀어지면 얼어 죽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다수 많은 탈북자들이 탈북 사유가 배고파서 오는 경우, 함경도에서 많이 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태양에서 너무 멀어서 얼어 죽기 직전에 오는 사람들이고 황장엽 비서 같은 경우는 태양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타 죽게 되니까 오는 경우고. 맞네. 야, 표현이 적절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쉬울 거 없어 보이지만 막상 본인의 입장에서는 아쉬울 거 없는 게 아니다네. 그렇죠. 높이 올라갈수록 김씨 일가의 변덕에 자기 목숨을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 기분 나빠서 저는 없애버리라고 그러면 죽잖아요. 자기만 죽습니까? 온 가족까지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불안하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살면서도 늘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간부들이라고 다 편안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야 나도 나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또는 내 자식을 위해서 많이 알 거 아닙니까 엘리트들은. 그러니까 내 자식들은 이런 세상에서 키우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탈북을 결심하는 거죠. 자유로워. 근데 우리 금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엘리트들의 탈북 이유. 제 나이 또래 엘리트들이라고 하면 사실 엘리트라는 단어가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의 유학생들이 탈북을 한 케이스가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 예전에 방송에 나왔던 여러 사람들의 경우를 봤을 때에는 나름 북한에서는 어느 정도 학구열이 있고 유학 나갔을 때에는 북한 체제에 대한 충성심도 있는 편이고 내가 어디 가서 공부 좀 한다라는 그런 어떤 자만심이라든가 아니면 그 자존심이 있는 상태에서 유학을 나오는데 유학을 나와서 본 현실은 기존에 지금까지 봐왔던 모든 것들과 다 반대되고 다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은 정말 화가 나고 그다음부터는 갈등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유학을 하면서 느꼈던 자유라든가 그것의 편안함, 예시로 인터넷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곳에 여행도 갈 수 있고 자유의 중독이지.
근데 북한으로 돌아가면 이런 것들을 못한다라는 그 두려움도 있고요. 또 거기서 이제 장담컨대 유학 나온 사람들 100%가 다 한 번씩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 진짜 돌아가기 싫다.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은 한국으로 가야겠다 혹은 제3국으로 가야겠다.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 거죠. 영상 속에 그 이탈리아 주재 조성길 대사 저분이 탈북한 이유는 뭡니까? 조성길 대사가 탈북한 이유는 뭐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만 그 외교관들 경우에는 누구나 다 진짜 그 체제를 위해서 충성하고 싶어 하진 않을 겁니다. 외국에 나오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오면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상교육 아무리 들어도 그게 안 먹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선뜻 떠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보통 외국에 내보낼 때는 그 자식 같은 거 2명이면 1명은 볼모로 북한에 남겨둬요. 그래서 조성길 대사의 경우도 딸이 북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날 때는 뭔가 피치 못할 뭐 사정이 있지 않았겠나.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제가 딸 둘인데 둘째 만약에 거기다 두고 간다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싶어요. 바로 그걸 노리고 북한에서 그렇게 볼모 작전을 펴는 거죠. 그렇다면 조성길 대사 대리처럼 외교관이 그 탈북한 사례가 또 있나요? 많죠. 예, 외교관 중에서 가장 고위층 탈북은 1997년에 장승길 주 이집트 대사. 그리고 태영욱 공사님도 오셨고 현성일 그다음에 고용환 이런 분들이 오셨는데 이분들은 공개된 경우고 그렇죠, 그렇죠. 숨겨진 외교관 출신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관뿐만 아니라 무역 일꾼들 비롯해가지고 이분들 얘기 들어보면 참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죠. 자식이 외국에서 살다가 북한에 들어가면 생활 총화해야 되지. 고역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가고 싶어 하잖아요. 나 가면 죽을 거야 막 이러니까 부모들이 고민하잖아요. 어떤 분은 왜 왔습니까 하니까 자식이 한국 영사관에 훌 들어가 버리네. 바람에 할 수 없이 따라오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다시 가겠어 외국에서. 네, 그렇죠. 자식 놔두고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 문제가 참 외교관들은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탈북한 후에 한국이 아닌 해외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왜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한국으로 가게 되면은 만약 한국으로 내가 갔다는 사실이 북한 당국에 적발될 경우 가족이 입는 처벌은 정말 심각하거든요. 특히 많은 혜택을 받았던 사람일수록. 하지만 삼국으로 간다는 거는 결국 삼국에서 제가 떠들썩하게 살 건 아니잖아요, 사실. 조용히 살기 때문에 실종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몇 번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북한 당국도 막 그렇게까지 해코지를 하진 않아요, 사실. 그런 걸 노리고 삼국으로 가는 케이스도 몇몇 있다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예, 저도 처음에 나와서 미국으로 가려고 탈북할 때 목표는 그렇게 미국 가려고 했습니다. 영어가 안 되시잖아요. 영문과세요? 영문과죠. 제 직접 선배님이십니다. 영문과. 엄마. 영어 안 되지 그래도 안 되지. 영어 안 되지 그래도 안 되지. 김일성대 영문과를 제가 말씀드리지만 몽골 해군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몽골 해군. 몽골 해군. 몽골에 해군이 없죠. 바다가 없잖아요. 해군이 있어요. 실제 몽골에 해군은 있어요. 있어요? 어디 지켜요? 몽골에 러시아하고 사이에 큰 호수가 있는데 경비정 2척이 있긴 있습니다. 해군은 해군이네. 근데 제가 영어를 배우긴 했는데 외국인하고 한 번도 말 못 해본 사람이 무슨 영문과? 그치, 그러니까 몽골의 해군 같은 거다. 예. 그래서 있긴 있으나 베트남 스키부대 같은. 그러네요. 신청을 했는데. 베트남 스키. 그런데 가는 길이 여의치 않아서 중국에서 막 길을 찾다가 잡혀갔어요 한번. 그래서 다시 탈북을 했는데 이번에 잡혀가면 진짜 총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안전지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오긴 왔는데 근데 삼국으로 가게 되면 좀 실종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조용히 숨어 살면 모르니까 미국 가려고 저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엘리트들이 탈북을 한다는 거는 북한 체제에 어떤 변화가 생긴 게 아니냐라고 해서 전 세계가 또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주성화 기자님. 예. 북한 엘리트의 탈북이 북한 주민들에게도 영향이 있을까요?
황장엽 그 선생의 탈북 같은 경우에는 워낙 떠들썩한 사건이었고 북한에도 엄청난 충격을 줬던 사건이지만은 일반적인 그 외교관의 탈북, 태영호 공사의 탈북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주민들이 알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간부들은 알거든요. 외교부는 다 소문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북한의 선배님이 지금 이렇게 우셨어. 화가 나셨어. 이를 깡무셨어. 제 직속 선배님이십니다. 아, 연문가. 지금 북한의 아니. 이를 깡무셨어. 끊을 줄 알아야지. 후배 사랑. 야. 자, 황장엽의 탈북은? 아니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요즘엔 북한에도 한국 라디오 듣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주민들한테 들어가게 되면 주민들이 그걸 보고 아 저런 사람도 가는구나 하고 사상적 동요하던 시대는 아마 한 10년 전쯤인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이제는 당연하게 북한에서 갈 수 있는 사람은 다 가야지. 야, 저 사람 참 운도 좋다. 그렇지. 행운하다. 부럽다. 이런 마음이 있지. 그걸 보면서 이념적으로 야, 저런 사람까지 간단 말이야 하던 세대는 이미 10년 전에 다 죽었어요. 이제는 그쵸. 야, 나도 갔으면. 근데 어떻게 갈 수 있지? 아니, 부러워하는 거죠. 저도 라디오를 듣고 가야 되겠다고 확신을 들은 게 그 현실의 사람들이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거를 직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탈북자 얘기가 나왔어요. 정말 탈북해서 다 자녀들 대학교 보내고 잘 살고 있다. 이거를 딱 들으니까 진짜로 우리도 탈북해서 한국에서 가면 잘 살 수 있구나를 딱 들으니까 희망을 봐야 돼. 예, 갈 수 있는 동기가 생기더라고요. 이건 제가 실제 겪었던 이야기고 후배한테서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북경에서 한국으로 탈출을 한 1호 유학생이거든요. 그때 북한 당국이 저를 찾겠다고 이제 그 각종 버스 터미널, 한국과 접촉할 수 있는 모든 어떤 그런 곳들에 이제 유학생들을 파견했는데 오히려 그게 유학생들을 동요를 했다고 해요. 이런 방법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가지고 제가 한국에 온 다음에 1년 뒤에 바로 중국에서 이제 저랑 비슷한 루트를 거쳐가지고 한국으로 온 이제 그 후배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형이 탈북하는 걸 보고 사람들끼리 모여 앉으면은 저렇게도 갈 수 있나 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확실히 이런 한 명 한 명의 탈북이 주는 미치는 영향이었고 물론 일반 대중에게는 조금 뭐 미미할지라도 그런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큰 폭탄이 돼서 돌아가는구나. 실종이 아니라 오히려. 네. 북한에서는 황장엽이 탈북을 했다고 공식적으로 알려주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국경 지역을 통해 가지고 소문을 통해 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그냥 퍼졌거든요. 그리고 이게 엘리트들도 이렇게 누구의 탈북 소식을 들어가지고 나도 이렇게 동요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 뭐 함경도 지역의 탈북을 그냥 뭐 세 집 건너 한 집씩 탈북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 동창회도 할 만큼 많은 친구들이 왔어요. 아, 진짜. 네. 부럽다. 나도 안 하는 동창회를. 동창만 온 게 아니라 저희 학교 국어 선생님도 오셨거든요. 동창만 온 게 아니라 저희 학교 국어 선생님도 오셨거든요. 그래서 언제 한번 국어 선생님과 현주 씨의 동창 이 자리에 한번 싹 모이면 재밌겠네요. 그래서 교수님하고 우리가 이렇게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막 놀면서 그런 얘기해서 선생님 진짜 제자들을 잘 키우셨다. 잘 가르친 덕분에 많은 이렇게 제자들이 선생님이 오셨으니까 또 우리 제자들이 또 돈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 집게 하나씩 사드리고 이런 부럽다. 선생님 엄청 뿌듯해하셨어요. 대단하다. 자, 오늘 오랜만에 이만갑을 찾아주신 우리 김건희 씨 오랜만이에요. 여전히 멋있다. 홍양 리과 대학교 졸업하고 네. 국가과학원에서 이제 과학자로 있다가 왔습니다. 아빠 뒤를 이어서 아빠가 전자과학 교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제 아빠처럼 이제 가려고 그쪽을 공부했죠. 요즘 어떻게 살고 있어요? 여성 방학이 2달이어가지고 계절학기 듣고 그리고 지금 새 학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 어디 다니고 계세요? 서울대. 지금 서울대. 큰 소리로 얘기해. 서울대. 나 같으면 서울대면 엄청 크게 말해. 나도. 서울대.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야, 멋있다. 건희 씨도 북한에 있을 때 이렇게 어떤 체제에 대한 불만 같은 거 가지고 계셨어요? 당연히 있었죠. 있다 보니까 이제 목숨을 걸 만큼 도전을 한 거고. 사실은 이제 엄마가 한국에 있다 보니까 갈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도전을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2014년도에 이제 제가 북한에서 제시한 정치 경제학이라든가 그리고 주체 철학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제 기본 이런 어떤 사회 학문들을 배우면서 뭔가 사회관이 좀 텄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어느 날 지인이 저한테 메모리 카드를 줬는데 그 메모리 카드 안에 이제 문서가 있었어요. 거기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이제 김정은이 3년 동안 유선 통치를 하고 있고 그 김정일로부터 받은 어버이 수령님 키우신 그 나라의 세대들 오늘은 경애하는 장군님 받들어 백대석에 턱된 주체혁명이 여분 분명히 계승 완성될 것입니다. 사회주의가 북한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다 중국도 사회주의를 하고 있고 뭐 그래도 사회주의 나라들이 있는데 이제 북한이 굉장히 폐쇄된 사회라는 걸 보여주는 단편적인 신뢰라는 걸 쫙 썼는데 누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썼더라고요, 그 책을. 근데 저는 처음으로 그때 상대적인 가치관이라는 게 쏜 것 같아요. 그렇지. 항상 북한에 있을 때는 절대적인 가치관을 가르쳐가지고 사회주의만이 옳은 사상이고 그리고 자본주의는 썩고 병들었고 이런 걸 배웠었는데 이제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장님이 눈이 열리는 것처럼 진짜 저는 제가 다시 태어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갖고. 그래서 그때 가졌던 감정을 막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제 아빠랑 내가 막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짧은 혀 때문에 김목 날아간다고 그래서 너 때는 다 그럴 수 있다고 그러면서 계속 자제하라고 그랬었거든요. 아버지도 알고 계셨던 거죠. 아버지도 교수셨고 리과대학의 교수셨고 이미 알 건 알지만 우리 아들이 진짜 위험하니까. 아니 근데 북한 내에서 말 그대로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문건을 본다는 것 자체가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원래 불가능한 일이고 이제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도 굉장히 더 몇 배로 가중처벌이 들어가는 행위였고 그러다 보니까 막 볼 때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려서 밤잠을 못 잤어요. 그거 볼 때는. 그때 당시 또 제가 졸업반 좀 되어가지고 이제 잡히면 저는 퇴학당하고 이제 제 운명이 끝나니까 근데 너무 그 새 것에 대한 진취감 이런 걸 정말 참지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걸 정말 굉장히 많은 페이지였는데 그걸 하룻밤에 다 본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늘 못 보면 이제 다음 날에는 지워버려야 되니까 무조건 오늘 다 본다 하고 봤는데 전부터 이제 간부집 자식들은 되게 간부가 되고 보위부 자식들은 보위부 가족이 되고 당일꾼 가족들은 당일꾼이 되는 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뭔가 학문적 지식을 통해서 내가 딱 느끼는 순간에 피 딱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이제 친구들한테 가서 막 알리고 싶고 막 그래서 막 사실 전단지 같은 거 막 뿌리고 싶었거든요.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할아버지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런 걸 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 나는 이런 생각 하나도 못 했는데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냐 그러니까 아무 대답 안 하시더니 그냥 벌레같이 살아라. 아무 얘기를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래요. 그러면서 이제 2000년도 초반에 저희 대학교에서 있었던 그 단체 행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겉으로는 학습 스터디 그룹이라고 일명 만들어 놓고 안에 내부에서는 타도제육주동맹 옛날에 김일성 1917년에 조선노동당이 뿌리라고 만든 그 타도제육주동맹처럼 이제 조직을 모은 거예요. 우리 혁명의 새로운 출발점이며 시온으로 되는 타도제국주의 동맹의 결성. 바로 그때로부터 우리 당 건설과 활동의 원칙이 마련됐으며 우리 당 창건의 골간이 육성되었습니다. 근데 그 조직 책임자가 가학원 원장 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원장 아들이 한 10명 정도 이제 간부집 자식들로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일정한 직위에 갔을 때 들고 일어나자. 해서 사회를 뒤집어보자라는 그런 조직을 결사 조직을 모았대요. 그러면서 한 명이 거기에 이제 연결자가 있어가지고 그걸 밀고를 어떡해. 그런 게 있다니까. 그래서 10명이 다 총살. 10명이 다 총살. 총살을 당했어요. 네. 그래 망해라지. 북한에서. 사형 집행 유예 기간이 있을 때 가학원 원장이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이제 젊은 애들이다 보니까 이런 걸 많이 몰라서 그런 용서해달라 그러는데 그냥 용서 안 해주고 다. 그럼 건일 씨는 그런 단체를
만들려고 했어요? 저는 사실 뭐 그런 정도까지 생각은 못했고 그냥 이자같이 전단지 같이 뭔가 그냥 북한 주민들 계몽시키고 싶었어요. 너무 모르고 살고 있는 게 너무 격분했고 애국자였나? 정말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가치가 없이 죽는다는 게 너무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상상까지 했어요. 내가 보입에 잡히면 막 정말 단두대 서더라도 너네가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된다. 정의가 뭔지 그런 거 막 그때는 너무 막 그래가지고 열사같이. 그러니까 탈북까지 목숨 걸고 바다에 몸을 던지는 거예요. 아까 건일 씨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를 해줬는데 그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거든요. 북한 체제의 어떤 모순점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서술한 글이 있으면은 일반 대중에게는 글쎄 그게 좀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공부 좀 했다는 친구들은 그거 보면은 바로 생각이 바뀌고 건일이가 그랬다잖아요. 옆에 친구한테 야, 너 내가 아는 걸 넌 알아야 돼. 이게 플라톤이 얘기했던 이데아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벽을 바라보고 나는 혼자 동굴 밖을 보고 야, 동굴 밖의 모습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건일 씨처럼 그 북한의 현실을 좀 부당하다고 생각한 학생들은 없었나요? 많죠. 제 생각에는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이제 단편적인 신뢰가 한계 있는데 북한이 이제 위성과학자고리라고 한때 한창 과학자고리들 많이 세웠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책을 본 다음에 그걸 건설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쇼라고 내가 그랬어요. 과학자들이 집이 없어서 과학을 발전 못 시키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과학을 못 발전시키는데 이런 게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실리 정치를 해야 되는데 너무 보여주기식을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막 그게 막 되게 꽂힌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막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가까운 친구인데 그걸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친구가 턱 얘기를 듣더니 다섯 건이라 그냥 나한테 말 안 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너만 알고 있어 그냥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 말을 하는데 그래서 나보고 그 친구가 딱 이런 말을 했어요. 건일아 나는 네가 그냥 이 땅을 떠나지만 않으면 너하고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왔어요. 왔는데 이제 그 친구는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겠는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진짜 많아요. 굉장히 그 북한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던 친구들도 딱 유학 나갔다만 오면 다 이제 변해가지고 들어오는 걸 보면서 역시 내가 생각했던 게 맞았구나라는 걸 많이 이제 좀 자백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엘리트들의 탈북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당연히 심정적으로 생각하면 아마 거의 90% 이상이 다 한국에 오고 싶겠죠. 그렇지만 뭐 여러 여건상 가족도 있고 뭐 그런데 최근에 와서 엘리트들이 탈북이 거의 스톱됐습니다. 차단되다시피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게 그만큼 또 감시가 강화돼가지고 국경을 완전히 폐쇄해버리다 보니까 북한에서 넘지 못하고 그리고 외교관으로 있다가 탈북한 경우에 그 북에 남은 가족에 대한 무자비한 처벌이 훨씬 더 강화되고 점점 도망치는 사람 많아질까 봐 선제적으로 아주 압박과 처벌과 이런 걸 너무 강화해가지고 나오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이제. 감옥이네 감옥. 자, 어쨌든 북한의 엘리트들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엘리트들 뭐 얘기하자면 법조계 엘리트들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예, 지금 뭐 검찰 뉴스가 우리나라에도 끊임이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북한에도 분명히 검찰이 있을 테고 검사가 있을 겁니다. 그럼요. 있죠? 있죠. 자, 그러면 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죠. 아니 오늘 북한 검사 저는 사실 예전에 우리가 뭐 변호사도 있어요. 너무 놀라운데요. 뭐 이랬는데 검사는 대체 어떤 일을 하나요, 주 기자님? 예, 검사라고 하면 북한의 공장, 기업소라든지 이럴 때 보면 경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위법 행위가 있는지를 적발해가지고 뭐 그 취조를 해가지고 처벌까지는 처벌은 판사가 내리는 건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검사하고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은 좀 세분화돼가지고 정치적 사건들 이런 것들은 뭐 보위부에서 하고 형사 사건들은 우리 말하면 경찰과 마찬가지인 보안서에서 하고 이 검사 같은 경우는 주로 경제사범들 그런 것들을 많이 다루는 그런 직종이죠. 검사는 역량이 경제적 사범들에 한정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살아요, 검사들? 검사들이 잘 살죠. 왜냐하면 경제를 다루니까 떡을 주물러야 떡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을 감시하는 거네, 한마디로. 어쨌든 간에 검사들이 왜 이렇게 잘 사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탈북한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외문학부 출신들도 외국에 우리는 나가는 지금 많이 왔어요.
그런데 검사나 이 김일성대 법학부 출신들은 단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검사 쪽으로 많이 가는데 이 검사 3년 하게 되면 집안채가 생깁니다. 네. 보통 북한에서 검사 3년이면 집안채 생겨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굳이 올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아쉬운 게 없는. 그래서 탈북자들이 금방 넘어온 사람들 조사를 해보면 서울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북한에서 제일 부자라고 생각되는 사람 누굽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흔히 뭐 한국 사람들은 돈주 이렇게 생각할 거지만은 그게 아니고 무려 92%가 중앙당 간부가 제일 부자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래서 안 돼. 그리고 약 2 내지 3%로 두 번째로 달린 답변이 법일꾼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앙당 간부 다음으로 법 다루는 사람들이 잘 산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무역일꾼 돈주들이 다 뒤에 있었어요. 그만큼 검사가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돈도 부럼 없이 잘 살고 있는 직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웃긴 좀 얘기가 있는데 일등 신랑감이 검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해? 네, 왜냐하면 이제 북한에서는 정치 체제만 반대하지 않으면 안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검사 같은 경우는 체제를 다룬 일을 안 하잖아요. 버이브 일꾼들은 못 살아요. 왜 그러냐면 간첩을 잡으면 놔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검사는 경제범 잡으면 놔줘도 돼요. 후에 내가 잡혀도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약장사 같은 경우도 검사들이 다 이제 보거든요. 한 달에 계획이 있어요. 검사들한테 한 달에 50달러, 100달러, 누구는 얼마 가져가고 다 있어가지고 그냥 검사들이 되게 그냥 그 경제는 정말 너다지라고 굉장히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니 그럼 그렇게 뇌물 받는 그 검사들은 탄로 날 위험이 없어요? 탄로가 나도 이제 버이브 같은 경우는 돈 밖에 놔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간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경제범들은 후에 문제가 이제 거꾸로 들어와도 내사가 붙어가지고 이제 서로 견제를 하니까 매 해마다 이제 평안남도 검찰서는 양강도 검찰서를 검열하고 그리고 뭐 평안북도 검찰서는 항해도 검찰서를 검열하고 서로 견제를 하거든요. 근데 후에 이제 그게 발각이 나도 경제범은 크게 그렇게 문제지 안 되니까 서로 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싸고 놀게 하는 거네. 아유, 검사 얘기하니까 아주 피가 끓네. 검사는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이 망하는 날까지 함께 있었던 게 검사예요. 검사가 평양시는 매 구역마다 검찰서라고 해요. 검찰서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검찰서 걸어서 5분 거리였어요, 저희 집에서. 그러니까 아니 우리처럼 남부지검, 서부지검 있는 게 아니라? 구역마다 검찰서가 있어요. 검찰청이 아니고. 근데 시검찰서보다 구역검찰서가 제일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에요. 악독하고. 왜? 구역검찰에서 사람을 죽이고 가고 위에서는 그냥 비준만 딱 때려주면 끝이니까. 근데 이제 엄마 같은 경우 사업을 했잖아요. 친구의 반 이상이 검사예요. 100%.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북한에서는 믿지 않으면 남조선 노래 부를 수도 없고 수정주의 날라래 걸려요. 그냥 부른 다음날 잡혀가고. 이 검사들은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삼촌 큰아버지였어요. 늘 집에 붙어 사니까요. 같이 먹을 건 먹고 쓰고 다 하고. 검사가? 그러면 우리 그냥 집에서 같이 밤새 그냥 남한 노래 틀고 디스코 추고 놀았다고요. 하숙생이야? 그러면 일반 주민들에게 검사는 어떤 존재인가요? 완전 절대 권력자죠. 그러니까 가장 이제 사람들에게 가장 무섭기도 하고 버이부나 안전부보다 더 무서운 분들이에요. 더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더구나 필수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잘못 보이다간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절대 권력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범접하기는 어려우나 한번 친해지면 내가 이제 사업하는데 정말 탄탄대로가 열리는 거고 일반적인 주민들은요 2가지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검사라고 그래요. 일반 사람에게는 되게 젠틀하고 멋있고 이제 뭐 때리거나 이런 거 안 하거든요. 되게 완전 옷 입은 것도 점잖게 입고 이렇게 2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는 일단 완전 말도 정말 잘하고요. 청산유시예요. 정말 말 잘하고 사람들이 되게 좋은 이미지인데 일단 법에 딱 가면요. 완전 다른 사람으로 얼굴이 싹 바뀌어요. 그래서 검사는 심장이 2개다, 얼굴도 2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 가까운 친척 중에 검사가 있어요, 사실. 역시. 직책이 되게 높았거든요. 우리 검찰로 말하면 부장검사급이었어요. 되게 샤프하게 생기셨고 되게 세련되시고 욕도 잘 안 하시고 본인 스스로 그걸 미개하다고 생각해요. 왜 굳이 사람을 때리냐. 말로 사람을 살살 굴러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북한 내부에서는 검사하면 굉장히 젠틀하고 하지만 무섭고 맞지는 않지만 어딘가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죠, 검사. 네, 뭐 북한의 검사 이야기를 하다 보니 또 우리가
북한의 검사를 또 한번 만나봐야죠. 그렇죠. 네. 우리는 이만갑이니까요. 맞다. 이만갑 최초 출연이네요. 정말 별별 분들 다 봤지만 북한 검사를 실제로 본 적은 없거든요. 진짜. 자, 오늘 모셨습니다. 북한 기업들의 부정부패를 낱낱이 파헤쳤던 분을 모셨습니다. 김은덕 씨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북한 양강도 검찰소에서 국토 사업을 맡아 감시하던 북한 검사 김은덕입니다. 자, 먼저 우리 김은덕 전 검사님. 그냥 여기서 그냥 네. 김 검사님으로 부를까요? 아니면 편안하게 뭐. 예. 별명이 뭐셨어요? 검사 생활하실 때? 아, 제가 지금 그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제가 지금 되게 마르지 않았어요. 네. 예, 북한에 있을 때는 82kg 됐어요. 씨름 선수하네요. 그 정도면. 근데 그렇게 살찔 수밖에 없었어요. 잘 사니까. 그럼 별명이 뭐였어요? 뚱보검사요. 진짜요? 전혀 상상이 안 되는데? 뚱보검사, 악질검사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북한에서는 이제 그 다 통하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 뚱보검사였구나. 저희 검사님을 우리 북한에서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뭐라 했는가 연봉에서 구부리면은 해산 역전까지 덜덜덜덜 구부러 내려간다 했어요. 네, 연봉하고 해산 역전 이렇게 쭉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그만큼 네 이렇게 진짜 똥똥했고. 아는 사이예요? 아, 네. 뭐 저를 검사한 건 아니고 조사한 건 아니고 저희 이모를 취급했는데. 어머머머머. 저희 이모도 진짜 만만치 않은 여잔데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저희 집에 와서 막 난리치면서 쟤를 좀 더 자기를 도와달라고 막 그랬다. 무슨 제작진과 인터뷰 약속을 잡으실 때도 신문 원칙에 따라서 약속을 잡으셨다고. 그 작가님들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내일 당장 9시까지 오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왜 가나 거기를. 제가 밀당. 그래서 이 작가님들이 작가님이죠. 작가님들이 어떤 놈이 했니? 은연중에 진심이 나왔어. 못 가겠다 했어요. 간다면 10시 이후에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10시 이후에 뭐 와야 되는가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오장육부가 좀 원활하게 움직인 상태에서 정신도 맑아지는 상태라 10시부터 이제 12시 사이에 상담하는 그 시간이 아주 좋습니다. 그럼 그때 북한에서도 그 시간대 취조를 많이 하셨어요? 네, 이제 심리를 배우는데 심리에서 그거 다 나와요. 심리학. 제가 진짜 시청자의 입장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느낌인데 제가 아직까지도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어떤 일을 하셨었는지 쉽게 설명 가능할까요? 네. 북한에는 법기관이 크게 3가지로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위부가 있고 최고검찰소가 있고 이미 보안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소는 일반 사건들을 취급하는데 그다음 또 상대적으로 이제 보위부는 반국가적 범죄라든가 중대범죄만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관련된 이런 사건만 하는데 그리고 가운데 이제 중심적인 기본 법기관이 중심 위치를 차지하는 건 검찰이에요. 검찰은 일반 주민들이 사건을 보지 않아요. 네, 일반 주민들이 사건은 보안서가 담당해 보기 때문에 검찰은 국가의 경제 관리를 총괄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통제하는 이거 중심에 놓고 일합니다. 경제사범이나 어떤 큰 기업의 비리 같은 거 그런 조사를 하신 거예요? 네, 저는 도검찰소에 있을 때 세계 관리국을 맡아봤어요. 전적지 관리국하고 국토 관리국하고 탐사 관리국 이게 3개를 봤는데 제가 하는 일이 그래서 그거에 검찰 감시예요, 감시. 파헤치고 따지고 들고 막 묻고 막 소송 제기하고 막 잡아다 들이는. 어떻게 파헤쳐요? 뭘? 파헤치는 방법은 요강이 따라서 주는. 요강이 내려오는 겁니다. 최고검찰소에서 요강이 내려오고 이제 당중앙위원회에서 요강이 내려옵니다. 요강이요? 감시 요강이 내려오는데 야 어떻게 하라 하는 지시하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우리도 요강 이런 거 있잖아. 집행 매뉴얼. 죄송합니다. 야 이제 똥 싸는 요강. 그 요강 거기다 뭐 뇌물해서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간부들은 검사를 무서워합니까?
저를 또 엄청 무서워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좀 곱살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네, 아주 인정도 있고 살피를 아주 많이 봐주는 이런 사람으로 이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당에 충실한다고 하면서 일을 아주 깐지게 잘했거든요. 깐지게. 검찰 사업을 잘하는 것, 곧 이제 범죄자를 이제 많이 잡아내는 것이 충성심이 표현이죠. 그래가지고 한때는 재정관리국장인지 하는 사람한테 갔댔는데 특수기관 포함해가지고 일반 여느 공장 기업소까지 임민반, 동사무소 임민반까지도 몽땅 도로 관리 담당 구역이 있어요. 네, 있어요. 원수님을 모시는 도로, 맞아요. 1호 도로 차를 이제 타고 가다 보게 되면 약간 잠을 들었는데 이게 덜컹거리면 안 되잖아요. 네. 정상적으로 관리하지를 않으면 이제 거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엄청 이제 날카로운 투쟁을 벌이면서 사상 투쟁을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재신관리국에 간 거예요. 너무 한심하기 때문에 국장동지 왜 이렇게 관리하는가? 원수님께서 당장 오시면 어떻게 하겠는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저는 열이 났어요. 막 구실되면서 알았습니다. 이렇게만 말 듣던 게 구실되는 거예요. 야, 너 뭐야? 검찰서로 올라오라. 이렇게 됐지. 어떻게 해, 그 사람은? 오지 않으면 소환장을 발표하거든요. 그때 오후에 재신관리국장이 방에 와가지고 엄청 빌었습니다. 무릎을 막 꿇었어요. 살려달라고. 네. 열흘 동안, 10일 동안 10일 응료실이 있는데 하루라도 어떻게 됩니까? 국장이라는 사람이 그럼 몇 시간만이라도 응료실에 이제 들어가 보세요. 큰 간부면 간부일수록 더 혈하게 이제 다 배대는 눈물도 빨리 나오고. 보통은 이제 낮은 이런 저질 같은 것들은 뭐 때리고 이래서 끝나지만 큰 장사를 할수록 때리는 걸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조용하게 그것 때문에 어떤 형벌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그냥 차분하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게 너무 무섭고 그래서 이제 한 달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이제 고분고분 여기서 장사를 하려면 우리가 내주는 숙제라 그러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매달 바쳐야 돼요. 뇌물을 바쳐야 돼요. 그래야만 그냥 정상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웬만한 뇌물은 받지 않아요. 네. 검찰서가 받는 뇌물하고 보안원들이 받는 뇌물이 질적 차이가 원래 달라요. 고양이 담배 한 번은 고양이 담배 같은 거는 옛날에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와, 뭘 줘야 되나? 우리 검찰소에서는 돈을 줘야지 그냥. 제일 깨끗해요. 제일 깨끗한 거죠. 돈인데 저는 또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여기서 공개해도 돼요? 받을 바치기는 좀 많이 받아 먹어야지. 일단 받으면 많이 받아요. 가장 많이 받은 게 얼마예요? 중국 돈으로 민폐를 가지고 5천 위엔. 와, 5천 위에는 엄청 많은데? 한국 돈으로 약 90만 원 정도 돼요. 엄청난 거죠. 북한에서 100만 원 돈이라는 게. 북한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던 검사 김은덕 씨. 검사 생활을 하면서 맡았던 시대의 사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혁명 전적지에서 사라진 쌀 3톤. 북한 검사 출신 우리 김은덕 씨, 이게 무슨 사건인가요? 10톤이라는 이제 양곡을 이제 절취했는데 소장하고 계획부원하고 계산원하고 이렇게 3명이 이제 공범을 한 거예요. 네. 3톤을? 네. 북한에서는 일반적으로 농장 관리원장이라든가 분조장까지도 1년에 석톤 같은 거는 5톤까지 막 절취해요. 네. 1년에. 그런데 이 사건이 좀 중요시된 거는 혁명전적지라 하게 되면은 이거 정치적 성격을 띠는데. 기밀성. 네. 전적지 관리국에 가는 모심 사업을 위해서 이제 가는 후방물자를 쌀 1g이라든지 못하고 1개라도 이제 분실당하거나 이제 가지 않으면 이제 엄중하게 처벌돼요. 전적지가 뭐예요, 건희 씨? 김일성의 항일혁명 투쟁이라고 있는데 그때 직접 이제 가서 싸운 전투라든가 그리고 회의를 한 장소 이런 것들을 이제 통틀어서 혁명 전적지라고. 혁명 전적지라고 하게 되면 답사 수용소에 이제 검열 나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 검열 자체가 집중 검열이었는데 집중 검열을 제가 나가면서 원래는 2명 이상 검사로 이제 조직돼 나가야 돼요. 네. 그런데
제 혼자서 하겠다 해가지고 일단 시작했는데 그 량이 엄청나게 막 많은 거예요. 조사할 때. 예, 조사 뭐 문건만 해도 한 방울 꽉 채웠으니까요. 예, 석 달 동안 고생했는데 처음에는 뭐 정말 뭐 모르는 것도 많고 힘들어서 엄청 뭐 밤도 자지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창고장을 이제 제가 그 알쌈이라고 하게 되면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간첩을 이제 발견한 거예요. 끈압을. 정보원이 없어가지고는 확고한 증거를 이제 수집할 수 없습니다. 아무 문제나. 그래서 이제 일단 잡았습니다. 원래는 뭐 죽어야 돼요. 네? 네. 사형이라고요? 네. 그 정도예요? 네. 단순하게 쌀 세 털 훔쳤다고 해서 죽지는 않는데 어디 쌀을 훔쳤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혁명 전적지면은 그 유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방문하러 온 사람들이 묵어야 될 곳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답사 수용소라는 그런 건물, 그러니까 우리 그냥 모텔, 호텔, 유스호스텔 같은 거예요. 거기서 사용하는 쌀인데 이 쌀은 이제 혁명 전적지를 방문하러 온 사람들을 위한 쌀, 그러니까 그 혁명 역사 발자취를 따라 배우러 온 사람들이 굉장히 숭고한 쌀이란 말이에요. 이걸 건드렸다라는 거는 너가 1g을 건드렸든 서탄을 건드렸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의 충성심에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해서 걸어버리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살던 이제 평양 그 만경대 구역이 김일성 생가가 있는데요. 김일성이 이제 태어나서 그래서 그 생가가 있는데 그 생가에 문짝이 이제 3개인가 4개인가 이제 처가집 있었어요. 처가집인데 3개는 모조고 하나가 진짜였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1개가 없어진 거예요. 진품이. 어머. 그래가지고 왜 가져가? 그게 이제 국가적인 그게 돼가지고 수사망이 쫙 접혀져가지고 만경대구역 그 인민반이랑 인민반 학교 다 나왔었어요. 버위부가 나와서 그러니까 먼저 처음에 가마교양을 했어요. 자수하라고. 자수하면 살려준다. 근데 누가 훔쳐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화가 팍 나가지고 김정일이 잡으면 3대 멸족시키라고 방침 떨어졌거든요. 살려준다고 해야 자수. 예. 너무 안 잡히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잡힌 게 국경 딱 넘기 전에 잡혔대요. 와. 문짝을 들고 가니까. 그걸 이제 내다 팔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훔쳐가지고 한 3명인가 공범을 해가지고 넘어간. 예. 아니 나는 도대체 이걸 또 누가 살 건지도 문제인 게. 그거 해서 뭐해? 미국인이 관심 있어 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TV 진품 명품에 만약에 김일성 생가 문짝이나 전문가는 얼마 정도 보시면 근데 문짝도 되게 호주래요. 엄청 호주래요. 근데 하필 훔쳐도 왜 예루살렘의 문짝 같은 그러니까. 거기는 예루살렘이거든요. 맞아. 북한 입장에서는. 완전 가난해. 예루살렘이야 진짜. 세계 어느 나라든 작은 것만 훔쳐도 이게 절도인데 보통 쌀이 아닌 정말 특별한 쌀 3톤을 훔쳤으니까 이게 정말 큰 범죄인 거잖아요. 이 수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은 그게 지금 현장입니다. 그 답사수경소 현장인데 아직도 생각하면 막 제가 집을 퇴근 안 했습니다. 퇴근을 안 하고 소장도 퇴근 안 시켰어요. 한 방에 서류를 까뜩이 상처 놓고 저도 석 달 동안을 그렇게 해봤어요. 3달을 있었다고요, 그거를? 석 달 동안을 그렇게 밤을 지새면서 했습니다. 예, 졸면 똑같이 졸고 막 이렇게. 너가 이기는가, 내가 이기는가 보자. 그런데 저는 일단 범죄 저질렀으면 초기에 다 말아라. 그렇게 하면 용서한다. 범죄가 좀 더 무거워지기 전에. 그 용의자 3분은 신문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건 마지막까지 버티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 여자도 여자분이에요. 그 여자도 고달프고 저도 막 힘들잖아요. 저도 집에 막 가야 되겠는데 솔직히 뭐 비밀 수첩도 뭐 저리 꺼내놨으면 제가 그런 고생도 안 해요. 비밀 수첩은 있었어요? 2달 만에 비밀 수첩을 생포했습니다. 생포해가지고 압수를. 네, 생포해가지고 비밀 수첩에는 다 있습니다. 네, 일단 비밀 수첩이다 하게 되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메모가 문제야. 그럼 당시에 수용소에 그 간부들은 모두 다 정치범 수용소에 간 거예요? 원래는 가야 돼요. 원래는 뭐 총살까지도 이루는데 그 간부들하고 연결돼 있었어요. 비리가? 다 가지고 다 작성을 했어요. 비밀 수첩에 의한 완전히 근거 정군에 의한
예, 직접 자료죠. 직접 자료를 이제 펼쳐가지고 다 도전했어요. 완전 말짱 아예 깡그리 했는데 이걸 이제 보고서를 써야 되잖아요. 집중 감시 종합 보고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얼리 보내자고 하는 그 과정에 이제 중앙당 뭐 도당에서부터 선전부기통에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야 간두라 이거 난리 난다 이제 검찰소 단계에서 이제 간두라 해가지고 그다음에 서장도 간두라 하지. 찍어 누르는 거네. 예. 석 달 동안 고생하고 뇌물도 못 받고. 아 뇌물은 좀 받았습니다. 뇌물은 어떻게 받았나요? 역시. 아 그냥 용서해주면 안 되죠. 아니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2달 반을 싸웠는데 찍어 누르면 결국 그 비밀 수첩이 걸렸으니까 이제 위에서 걸렸으니까 그죠 그런 거죠.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도 이제 뭐 인맥이나 권력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범죄를 저질렀어도 네, 예 그래요.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네. 대단합니다. 이 북한 검사 출신 김은덕 씨가 또 희대의 사건들 과연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이번엔 김 검사님이 저지른 거라고 합니다. 뭔데? 미선이 마음 절도 사건. 뭐야? 오, 미선이 마음 절도? 절도를 하셨는데 여자의 마음을. 미선 씨가 누구죠? 아 미선이요. 미선이요. 한때는 또 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게 아마 2012년도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새벽인가 2시에 제게 이제 정보원으로부터 전화가 또 온 거예요. 해탄동 몇반 지역에서 지금 밀수가 진행되고 있는데 빨리 바로 오세요. 네 오란 소리 안 해도 돼. 가. 이렇게 하고 갔죠. 그래서 네, 바로 갔지. 가니까 해산시 집들은 여길 같지 않습니다. 다 창고 같은 데로 들어가가지고 한 10m든지 뭐 7m 자기 구역에 맞게끔 이게 짓는데 들어가 보니까 막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잣값이 그때 그 해 매우 뛰어 올라가지고 막 2배, 3배인가 막 뛰어 올랐어요. 잣이. 예, 잣값이 엄청 좋았어요. 그런 걸 이제 5톤이에요, 5톤. 5톤을 그러니까 이걸 중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중국? 아, 중국에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그걸 적발했습니다. 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것도 사건 하나 물었다. 죽이자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야, 깜짝 놀래. 막 까무러진 사람 막 있어요. 어떡하죠? 놀래서. 예, 이전에 그 주변에서는 저희 얼굴을 봐도 막 이제 알았어요. 이제 얼굴을 아니까 더 깜짝 놀라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승려서를 제시하고 이거 어디서 났냐 쫙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차를 불렀어요. 이 차를 다 실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검찰서 차를 불렀습니다. 동방어라고 그 중국 차 있잖아요. 그래서 뭐 부른 상태에서 들어갔습니다. 이게 몽땅 실어 가자 이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막 엎드려서 막 비는 거예요. 어머, 당황하지. 야, 안 되겠어요. 저도 뭐 가정생활 하는 사람이고 또 어머니랑 계시잖아요. 저희한테도 뭐 친척들이 다 있고, 예, 고모들이랑 있잖아요. 아, 이 사건이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 막 울고 불고 막 하는데 이거 이제 내가 이제 가져가게 되면 그 사람도 어떻게 살아요? 그치. 망해요. 완전 망하고 말고. 아니 방금 2분 전에 이거 잡았다 이놈들 했는데 벌써 2분 만에. 그런데 갑자기 이제 달리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이제 끝내나 이제 가져간다게 되면 사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흔들려요. 예, 흔들려가지고 차가 일단 오게 되면 그 흔들린 마음도 돌려 세우지 못하잖아요. 일단 차가 오게 되면 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갔어요. 일단 용서해주자 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차를 이제 막을 생각을 해가지고 밖에 나간 겁니다. 나갔는데 막 미설이 막 따라 나오면서 어깨를 찌고 막 발이 막 용서를 막 해달라고. 한쪽에서는 미선이가 매달리지 막 할머니들이 막 매달리지 하니까 막 거기서 막 갈피를 못 잡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딪히고 막 갔지. 그럼 좋다. 참을 먹자고. 아, 먹이 막 먹었다. 참물이 또 오는 거예요. 야, 이런 참물이야. 막 돈 가져오는 건데. 막 이거. 참물이 돈이에요. 예. 참물 달라. 이거 참물 또 줬는데 참물 안 먹으면 뭘 달라는 거 같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눈치가 없었네. 예. 늦게나마 그걸 안 거예요. 그 정도게 되면 저한테 이제 뭐인가 이제 있어요. 네.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됐다. 없는 거로 치자. 그렇게 하고 돈도 안 가지고 그냥 찬물도 안 먹고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차로 마주 오는 거 다 돌려보내고. 예. 미선이뿐이 아니잖아요. 7명의 연루자가 있잖아요. 공범인데 일단은 오늘 저녁에 이제 넘겨야 되는 건데 국경정비대 누구와 통해서 넘기자 그랬나? 아, 이거 파고들면 어떻게 돼요? 일이 커지죠.
커지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솔직히 저한테 목숨을 거친 것만 해도 저처럼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죠. 집에 들어오니까 4시 반이가 됐어요. 거의 5시가 된 거예요. 이제 오는 과정에 내가 이제 용서해 준 게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됐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미선이가 따라온 거예요, 뒤로. 미선이가 따라온 거예요, 뒤로. 미선이가 따라왔는데 따라왔지. 너무 감사해가지고 용서해준 게 오히려 거의 사랑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일단 집에 온 걸 용서해줬습니다. 그런데 됐다. 없는 일로 치라. 감사한데 이걸 받으세요 하고 꺼내놓는 거예요. 뭐를? 돈을 2만 원을 꺼내놓는 거예요. 와, 중국 돈 2만 원이요? 밑에 새빨간 거야. 엄청난 돈이네. 그동안에 제가 오는 동안에 밀수를 다 넘긴 거예요. 돈도 딱 받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고일 돈도 있어요. 그 상태에서 제가 돈을 내놓으라고 계속 저희가 망신해. 우리 집사람은 지금 무슨 일인가? 집사람 있었어요? 결혼할 때잖아. 네? 아니에요. 미선이 짝사랑이네. 이러면 지금 약간 얘기가 지금 꺾여졌는데 지금 이러면 안 돼. 꺾어졌어요. 저는 가족이 있잖아요. 저희 와이프도 있고 아이도 있잖아요. 그래. 그 미선이가 혼자 사는 집에서 지금 따로 제가 용서해줬으니까 감사하다고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한 건요, 검사님. 왜 눈 감아주신 거예요? 너무 불쌍하고, 진짜 인간적으로, 그렇게. 혼자 사는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게 북한 검사라고 하면 보위부나 보안원처럼 이렇게 신문하고 취조할 때 때리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니네요. 일반적으로 이제 보위부와 보안소에서는 사람들을 많이 때린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검찰소에서는 사람을 때리면 바로 바지를 벗어요. 무조건 해임됩니다. 깜짝이야. 북한은 바지 벗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바지 벗는다 그러는데, 검찰소 검사하게 되면 남을 때리고,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너무 과하게 하게 되면 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사람을 취급할 기술이 없으니까 때리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울리든, 구슬리든, 제 돈을 주든, 어떻게, 다른 수단과 방법을 다 해서라도 뽑아내는 게 기술이죠. 저도 이제 중학교 때 남한 드라마 보다가 친구한테 줬다가 이제 잡혀가서 맞았잖아요. 풀려나가지고 바로 가까운 친척한테 얘기를 했어요. 검사니까. 그 검사가 직접 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때렸냐? 자기는 안 때렸대요. 그래서 맞았다.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하니까 맞았다는데 그래가지고 왜 때렸냐? 그리고 우리나라 법에 어디 때리라는 게 있냐라고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때린 사람 3명 다 엎어졌어요. 그래서 검사가 그 사람들 옷을 벗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북한은 어떤 방식으로 치조를 해요? 신문 요령을 작성하는데요. 신문 요령이라게 되면 어느 한 영화를 이제 만드는데 대본이나 같은 거 연구를 해야 돼요. 사람이 피형에 따라서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관상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성격이 어떻겠구나. 저 사람은 좀 또 이제 과격한 성격이겠구나. 이거 이제 미리 전에 다 파악합니다. 어느 예심처장이다 하게 되면 예심처장이 그 안에 책임자가 아니에요. 어느 범죄자가 지금 수사 과정에 혐의자로 불려왔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와 성격과 취미 어쨌든 먹는 것까지 다 연구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을 취급하는데 이 사람이 적절하겠다. 네가 맡아서 해라 해서 임무를 주잖아요. 신문 요령을 짜가지고 저장한테 검열을 맞춰요. 범죄자가 들어올 때 너는 자세는 어떻게 하고 몸집은 어떻게 하고 말은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쭉. 얼려서 할지 협박해서 할지 윽박을 지를지. 법률 전문가들은 가서 이제 2년 동안 법을 이제 전문 배워야 되니까 심리 범죄 심리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이게 진짜 그러니까 정말 때리지 않고 검사들은 때리지 않고 말로 이렇게 다 푸는 게 진짜예요? 때리지 않죠. 살살 사탕 주고 달래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이제 그 안에 있을 때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이제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그 딸 좀 데려와서 보여줄게.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는데 데리러 왔어요. 검사가 직접 차로. 그래서 엄마하고 원래 친분이 있던 사람이니까 그냥 따라갔지 엄마 보러.
가서 이제 딱 1대1고 독방에 있더라고요. 창문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엄마하고 이렇게 다 문 열고 그냥 같이 만나게 해줬어요. 근데 그렇게 자리를 지키지 않아요. 비워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군이고 생각해주는 것처럼. 그 틈에 이제 엄마가 이제 쪽지를 써서 이제 저 여기다가 넣어줬어요. 제가 나와서 그거를 이제 누구 갖다 주라고. 근데 그걸 미행을 밟아갖고 일주일 동안 거미줄을 쳐서 제가 연락하고 만났던 사람들을 이제 다 잡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주고 막 사탕을 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때리지 않아요. 아쉬울 게 없는 직업이에요. 지금 북에서 보자면. 왜 탈북하게 됐습니까? 좀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일을 더 하지 못하게 됐어요. 깜빠니아적인 한 2년 반 동안을 그래서 막 불철주야로 막 뛰어다녔으니까 제 몸이 막 병든 거예요. 병명이 뭔지 여쭤봐도 돼요? 신장 신우염이에요. 신우염. 신장 신우염인데 출근을 못하다 나니까 점차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해임됐어요. 치료를 소장이 이제 너는 시종일관 계속 건강한 상태는 못 된다. 일단은 좀 쉬라 해가지고 해임 치료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한쪽으로 좀 편했어요. 내가 이제는 사람들 단련을 적게 받겠구나. 해임되면 병가로 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직책이 생겨요, 직업이? 해임되자마자 이제 무슨 어느 건설 사업소 무슨 노동자 어디 연료 사업소 노동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직으로 그만 놔두지 않아요. 직업이 있어야 되니까. 직업이 있어야 되니까. 한 몇 달 후에 이제 동생들이 다 이쪽으로 왔어요. 형님이 이제 검사를 하다가 이제 해임됐으니까 이제 뭘 벌고 살겠어요. 동생들이 대한민국으로? 네. 그러나 이제는 온 가족이 다 왔는데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아들이 2018년도 11월 이제 초에 이제 넘겼습니다. 아들이 먼저 대한민국으로? 예. 우리 아들이 몇 살이었는데? 제가 먼저 보냈어요. 몇 살이었어요? 19살이었어요. 그렇게 해주고 1년 후에 이제 아들한테서 전화 온 거예요. 뭐라고요? 아빠 거기서 뭘 하냐 빨리 와야지. 여기 와야 산다. 거기서 계속 감시 받으면 살겠는가. 그럼 계속 감시하는 거예요. 막 사람이 미칠 지경이에요. 감시하는 게. 그전에는 제가 감시하다. 이제 마지막에 제가 감시 당내요. 언제 오셨습니까, 대한민국에? 저요? 2019년 12월 26일. 얼마 안 되셨다. 아니, 지금 몇 달 안 되셨네요? 햇내기예요, 햇내기. 작년에요. 작년에 입국했어요. 대한민국의 검사들 이렇게 활동하는 거 보시잖아요. 네. 어떠세요? 북한에서 그 검사라는 직업과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검사라는 직업 조금 이게 차이가 지금 큰 것 같은데. 아직 잘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 정도에서는 파악 못했고, 저는 이제 한 가지 관심이 있는 게 우리 탈북민들 있잖아요. 탈북민들을 위한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이러저러한 인신 침해라든지 물질적 침해를 받고 응당 혜택을 받아야 될 이런 것들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제가 좀 연구해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좀 공부를 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뭐 변호사가 된다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보고 싶다. 조금이라도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살면서 이 탈북민들을 위한 이런 일을 어쨌든 해서.